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성추문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물론 성추문 의혹은 이제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지만은요. 어쨌든 국회 상임위까지 빠지면서 해당 여성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혹 사건은 결국 지금 정치판에서 일고 있는 국회의원 정원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정치권의 불신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더욱 국회의원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말입니다. 롯데가의 진흙탕 싸움이 광복절 자벌특사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면서 불똥을 튀기더니 이제는 심의원 성추문 의혹 문제가 정치권의 불똥을 튀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똥공화국이 돼버렸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부산 카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마지막 기회. 예. 마지막 기회 잃어버린 사람도 있던데. 예. 그러게 말이에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방한 중인 오카다 일본 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최후 통첩성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고령인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지금이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무라야마와 고노다마 등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재확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외교적 수사를 배제한 직설적 어법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음 주 강복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과거에 얽매여 일본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하. 박 대통령은 가거사 관련 현안이 남아있지만 안보, 경제 등에 있어서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이 특히 이제 아베가 무라야마, 고노다마 같은 것들을 계승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예. 이 관계 정상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그렇죠. 간접적으로 던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일본이 이거를 물론 알아듣고도 못 알아듣는 척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을 정리했다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겠네요. 예. 다음 헤드라인 어떤 거죠? 숨고르기냐 물귀신이냐입니다. 예. 어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권을 위한 숨고르기라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예. 김 최고위원은 30대 도의원, 최연소 기초단체장, 최연소 광역단체장에 이어 40대 총리로도 지명됐던 인물입니다. 예. 이런 화려한 커리어와는 달리 최근 최고위원 사퇴 선언 뒤 번복, 당내 공개 회의에서의 돌출 행동 등으로 스스로 정치적 자산을 까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으로 자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극적 반전을 깨했다는 분석입니다. 예. 물론 이 극적 반전이 성공하면 여권 내 차세대 리더로서 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대권을 향한 숨고르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허. 그러나 한편에선 김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중진 의원들에겐 목에 걸린 가시 마냥 껄끄럽기 거지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예. 당선이 확실시되는 지역구를 던지는 희생적인 모습에 여야 중진들의 용태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김 최고위원의 불출마가 여야 중진 의원들에겐 물귀신 인식되는 분위기입니다. 아하, 그렇죠. 근데 과연 김태호 의원 어제 이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회의원직 사퇴지, 예. 야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이지 정기 은퇴가 아니다. 지금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이게 불출마 선언이 본인이 누리고 있는 어떤 정치적 수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예. 뭐라고 보세요? 지금 최고위원이나 뭐 이 의원직은 그냥 그대로 그렇죠. 계속 갖고 가겠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국회의원직
그게 내년 5월 말까지니까 그까지는 충실히 하되 그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의 여러 가지 그 선거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선의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그 꿈을 갖고 안 있겠습니까? 지금 뭐 할 거 다 해봤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사실 국회의원 이제 되려고 하고 이런 거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얼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대선에 꾸미는 분들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최고위원이니까 뭐 스포트라이트는 충분히 받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각으로의 진출도 아마 모셔간 것이 아니냐. 지금 어차피 지금 이 국무위원들 중에 내년 총선에 나가실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음으로 돌아오면 그때 이제 바톤 터치를 해서 내각으로 들어갈 생각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그럼 청문회를 다시 거쳐야 될 텐데. 청문회 거쳐야 되는데 뭐 박연차 그 회장 부분은 나름대로 소명을 충분히 할 자신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군요. 자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거죠? 셀프 출당과 면죄부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새누리당 경북 초선 A 의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A 의원이 스스로 신분을 밝힌 뒤 무리를 빚은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주인공은 경북 구미감에 지역구를 둔 심학봉 의원입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유이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희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셀프 탈당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의원직 자진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정적 이유는 상임위 회의가 열리는 시각 대구에서 보험 설계사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만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도 인정을 하니까 싸웠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걸까요? 일반 직장인들도 업무 시간에 딴짓거리를 하면 엄한 문책을 받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국사를 책임진 국회의원이 본업을 제쳐둔 채 벌건대 낮에 호텔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것은 결코 용서 안 된다는 게 성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만약 스스로 의원직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벌백계 차원에서 제명까지 해야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물론 이것이 전부 의혹 수준입니다만 이 의혹이 하루빨리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심학봉 의원 자체를 위해서도 이게 밝혀져야지 본인의 명예가 회복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경찰 수사에도 좀 적극 임하고 이래서 빨리 의혹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하고 싸웠든 뭐를 했던 간에 이 만난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거죠? 이류에게 건네는 사류의 쓴소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기업은 이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삼류, 정치는 사류다. 이 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년 전에 한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회장의 표현을 빌린다면 사류인 정치가 이류인 기업에 대해 삭심하고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어제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최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일갈한 뒤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 의지에 볼성 사나운 롯데가의 돈 전쟁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가시했는데요. 총수 일가가 조수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면서 재벌이 국민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아니라 국민 경제의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투명하고 편법이 판치는 재벌 지배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광복절 특사, 재벌에 대한 특사가 이루어지면 사실 재벌 총수에 대한 특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재벌의 지배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여야가 촉구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반된 행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른 재벌가에서는 불똥이 완전히 튀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노동개혁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그 노동개혁보다는 지금
먼저 급한 것이 재벌 개혁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불똥이 튀고 있는 셈이죠. 예. 아니 뭐 손가락 이 경영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오늘 어떤 신문 보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손가락만 딱 하면은 예.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참 21세기인데 이게 말 그대로 한마디로 황제죠. 황제. 그래서 황제 경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자,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걸까요? 제2의 햇백 정책입니다. 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호 여사가 5일부터 8일까지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 여사의 방북은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예. 북한은 어제 오후 이 여사에게 방북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통일부는 이 여사 측의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오늘 방북 승인을 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여사는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국내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 항공기를 타고 북한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방북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예. 면담 여부입니다. 김정은이 이 여사를 직접 초청한 것인 만큼 면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면담이 성사될 경우 이 여사로서는 남편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인 햇백 정책을 김정은에게 강력하게 설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때문에 김정은이 햇백 정책에 어떤 반응을 내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햇백 정책에 적극 하답한다면 예.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 근데 일단 진짜 만나야지 뭐가 될 텐데 김정은이를. 예. 김정은이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예. 만나긴 만날 확률이 높은 거 김정은이 아니겠어요? 집권하고 난 뒤에 지금 사실상 외부의 주요한 인사들하고 예. 공개적인 미팅을 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김정은의 의중이 정확하게 뭔지를 나름대로 확인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시선이 집중되고 예.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 카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였습니다. 지금 7시 27분 41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어서 그런지 서울 시내는 전반적으로 교통량이 다소 적은 편인데요. 다만 이럴 때 오히려 사고가 나기가 쉽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반포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성수대교부터 그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후로는 전 구간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목동 동로 목동 주차장에서 목동 근린공원 쪽으로 중간 지점에 택시가 포함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부산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경주 휴게소 진입로에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가 났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신정교 구간, 반대쪽 고척교에서 목동교 구간 더딘 흐름이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창동교에서 월계일교,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나이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즘 여야의 가장 큰 관심, 그건 당연히 총선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총선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치권은 사실 아주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국민적 감정과 정치 현실이 얼만큼 유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데다가 야권바 의원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란 불거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맞대결 형국이 돼버렸는데요. 이런 논의 어떻게 풀까요? 오늘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예. 근데 뭐 빅딜도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빅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오픈 프라이머리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예, 저는 뭐 빅딜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고요. 네. 예, 그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는 각각 그 다른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각각 뭐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여쭤보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사실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가장 그 합리적이고 이상적이죠. 예.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독일식 정당명부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최소한 그 권역별로 그 후보자를 내서 기본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좀 높이고 특히 그 소위 한 정당에서 특정 지역에 독점하는 그런 현상을 그 좀 일정하게 제어를 해서 국민의 그 어떤 요구를 지역적으로 좀 균등하게 반영시키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하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이 비례대표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중대선거구제는 이제 지역 그 선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커다란 선거구에서 그 다수를 뽑는 1명 거죠. 이상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를 뽑게 되는 것이 중대선거구 제도고요. 예.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로 해서 지역구 의원을 별도로 뽑고 또 정당에도 지금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 정당에다가 투표하는 그 득표수를 별도로 계산을 해서 해당 그 예를 들어서 광역 단위별로 그러니까 인구 비례를 해서 각 구역에 있어서 지역에 있어서 인구 비례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서 예. 정당이 득표한 만큼 그 지역에 할당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그 의원을 그렇죠. 별도로 또 뽑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어차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 하더라도 비례대표 리스트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비례대표 존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예? 지금 현재 여든 야든 비례대표 공심위도 있습니다만 공천심사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이게 저 사람이 왜 비례대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례로 나가고 실제적으로 비례대표 의원 중에 상당수는 임기 끝나면은 지역구 하나 얻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러니까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도 많은 것보다도 예? 네.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글쎄요, 뭐 그래서 어쨌든 비례대표 본래 취지도 못 살리니까 네. 이게 비권역별 비례대표건 비례대표를 늘리건 줄이건 중요한 건 비례대표의 공천 과정을 먼저 바꾸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예, 네.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례대표가 정당에서 말하자면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된다면 지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권을 가지고 있는 주류가 사실상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독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공천 방식의 개혁과 혁신은 앞뒤에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불가분의 혁신 과제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아마도 공천 혁신 과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비례대표 공천 방식의 혁신적 개혁이 가장 정치 개혁의 요체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지금 혁신위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선거인단 배심원을 꾸린다든지 해서 어떤 이 소위 중앙당의 권력에 의해서 권역별 비례대표 순위가 좌지우지 되는 것을 배제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의 취지인 지역성과 또 직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소수의 사회적 약자 뭐 이런 부분들을 직능의 대표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제도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요. 왜 그렇다면 혁신위는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비례대표 공천 방식부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얘기한 다음에 뭐 정원을 늘리든 비례대표를 늘리든 그게 순서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글쎄요,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금 현재 지역 편향과 지역 독점적 그런 정치 구조를 좀 혁파하고 또 한편으로는 헌재나 중앙선관위에서 지적한 대로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의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아마도 국민들의 입장이나 언론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제를 늘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일부 이제 국회의원 정원 수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이 국회의원 정원에 대한 초점으로 모아지면서 당초 혁신위가 의도했던 그런 메시지와 목표가 좀 이렇게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나 혁신위가 지금 당초에 그런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당위성과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좀 더 정당성 있고 개혁적으로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맨 처음에는 비례대표 대 지역구 2대1로 만든다. 그거는 선관위나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장이라서 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뭐냐면 지금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우리 제안의 초점은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있지 의원 정수 증가했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얘기가 바뀐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네, 얘기가 바뀌었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표가, 그게 방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쪽으로 이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가 결과적으로 돼버린 상황이 됐죠. 바로 그 얘기가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니까 말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이미 이제 혁신위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행 300명 내에서 늘릴 수도 있고 최소한도로 정원을 늘려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쪽이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이 가고 이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혁신위가 당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조하고자 했던 취지가 희석이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지금 권역별 의원 정수를 누르면서 권역별 비례대표 쪽으로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그런 됐다. 상황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좋게 보면 의도가 상당히 순수해서 이게 앞뒤도 뒤바뀌고 예? 네. 이 순서도 좀 뒤바뀌고 이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그걸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철저한 아마추어리즘 아니냐 이거예요. 네네. 혁신위가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뭐 혁신위가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정치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 이슈를 관리하고 제기하는 과정과 순서와 방식에 있어서 예. 다소 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이제 그러한 어떤 순수성이 혁신적 어떤 성격을 만들어가는데 또 동력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 완벽하지는 완벽하진 않은데 상당히 보는 사람이 혼란스러워요. 네. 자, 혁신 얘기는 그만하고요. 어제 김태호 최고위원 새누리당 총선 불출마가 화제였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주목하는 것이 김태호 최고위원이 왜 그만뒀을까? 이 부분도 물론 굉장히 집중을 해서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파장이거든요. 파장. 예? 네. 이게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불출마 선언 어떤 불출마 그러니까 기존 영남권 의원들의 불출마를 권유하는데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선을 뺏긴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물론 불출마 선언이 일종의 개혁 혁신적 인적 쇄신을 이루는데 단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점은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불출마 선언이 곧 혁신이고 개혁이다라는 등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은 국민적 기대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 또 국민적 기대를 모아낼 수 있는 신진 인사의 영입과 또 신진 인사들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방식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을 통해서 신진 인사나 또는 능력 있는 인사 또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다수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의 개표 문제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 불출마 선언이 여야가 경쟁식으로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총선이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전으로 다가오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당연히 어떤 총선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하는 분들이 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갈 일이지 인위적으로 불출마를 강요하거나 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강제적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개혁을 내세워서 오히려 피선거권을 오히려 제한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의 지역구를 두는 의원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천 못 받을까봐. 글쎄요, 아닌가요? 그거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소위 특정 지역에서 예를 들어 호남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 야당이 또 영남은 여당이 사실상 일당 독점적 지배 구조를 가지고 온 그런 데서 비롯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총선이 가까우면 되게 그런 불안감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총선을 인물 중심의 총선이 아니죠.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 중심의
그 공천 개혁을 이루게 되면 어떤 그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예. 합리적으로 공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공천 총선과 맞물려서 어차피 분당 그리고 신당 창당은 이제 기정사실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자꾸만 그 외부에서 언론에서 우리 야당 결과적으로는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분열하는 것은 사실상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분열을 그 자꾸만 부추기고 또 신당을 부추기는 언론과 분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우리가 이 금년이 2015년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이 창당된 지 꼭 60년을 맞는 해인데 60년의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애당적 동질감을 높여서 분열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총선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당명도 바꾸시나요? 그것은 그 60년 그 기념사업 추진위를 구성을 해가는 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과 또 국민적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귀납적 결과로서 당원들과 국민적 요구에 자연적인 형성의 결과로서 당명의 문제도 자연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자,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오늘 드디어 신동빈 회장이, 오늘이 아니죠. 어제죠. 신동빈 회장이 이제 귀국을 해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만났다? 안 만났다?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만나긴 했어요. 만나긴 5분 했어요? 만났답니다. 5분인데 뭐 나가라고 그랬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롯데그룹은 만난 거 아니죠?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으면 무슨. 롯데그룹은 분위기 화기애애했다. 그리고 동석했던 신총괄 회장 동생 신성호 씨는 신동빈 회장이 나타나니까 나가라 소리쳤다. 이렇게 이거조차 말이 엇갈립니다. 일단 확인된 거는요. 어쨌든 신동주 회장이 부친 신격호 총괄 회장과의 관계 회복은 실패했다. 그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은 자신의 계획대로 나머지 일정을 소화했다. 이것만 확인됐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신총괄 회장과의 그 만남 이후에 곧바로 롯데월드를 방문했고요. 101층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보, 향후 계획되어 있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바로 원롯데 원리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고요. 결국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더 나쁜 사항은 주주총회 이후에도 소송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지금 제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돈을 내놔 봐야지 이게 진짜 재단이 만들건 뭐가 어떻게 되든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단 만들고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해서 사내 기금으로 만들고 거고요. 그걸 보상금 지급, 예방 연구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 직원 외에 상주 협력사의 퇴직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이다 이렇게 그 업계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1,000억이란 금액도 크고 또 협력사 직원을 보상하거나 인과관계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문제, 이건 그 현행법과도 충돌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기업의 피해 보상 방법에 예외적 선례가 있을 수 있고 또 과학적 분석보다 그래도 이제 인도적 차원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 최고위층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워낙 이게 8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경영 외적인 부분에 이제 힘을 쏟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금 가격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금 현물 시장, 선물 시장 거래량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싸니까 막 사두는 모양이죠. 그렇죠. 저가 매수에 나선 이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금이라고 하면 이제 돈 있는 자산가들이나 사는 걸로 생각되다가 네. 요즘은 돈 없는 일반인들도 꽤 많이 금을 매입하는 모양입니다. 어제 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7월 금 현물 일평균 거래량 9,984g을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예. 올 상반기 일평균 7,767g보다 예. 무려 29%나 늘어난 수치거든요. 이게 이제 금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예. 변동성이 풍부해졌고요. 또 금 가격이 지난 2월 초만 해도 그램당 45,450원이었는데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41,57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예. 굉장히 많이 싸진 것이죠. 예. 현물 시장에서는 최근 금값 하락폭이 커짐에 따라서 예. 일단 이제 일반인들까지 뭐 투자하는 이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예. 또 변동성에 따라서 수익 기회가 많아지면서 알겠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정대리 곧 출산이지? 축하해. 네 사장님. 그런데요, 아이 낳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제가 하던 일은 누가 하죠? 걱정 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뱅크가 있잖아. 대체인력뱅크는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추천해드리는 곳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대체인력뱅크를 검색해보세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